요즘 들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전화벨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화면부터 확인하게 되고 누구인지 보이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받기가 싫고 그렇다고 안 받으면 또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그 애매한 감정.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마음이 자주 드시나요? 모임 약속이 잡히면 며칠 전부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또 누가 무슨 얘기를 꺼낼지. 그렇게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데 막상 약속을 취소하려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결국 억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지듯 쓰러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는 그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고 연락이 안 오면 또 서운한 이 모순된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혹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불안하면서도 막상 찾아주면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이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온 것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집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제는 나를 좀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가워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고립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정말 많이 맞추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무리해서라도 나갔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밝은 척했고 친척 모임에서는 듣기 싫은 말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자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다음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핑계를 대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정직하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를 누군가 먼저 알아차려 주기를 속으로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양보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의견은 뒤로 미뤘고 내 감정은 숨겼으며 내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하나가 끝나면 회복됐지만 점점 그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상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끊어야 살겠다고. 이대로 가다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다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SNS를 탈퇴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혼자, 생일이 와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그렇게 완전히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사람들처럼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가? 나이 들면서 성격이 더 나빠진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기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피로일 뿐입니다. 마치 근육을 너무 오래 긴장시키면 경련이 오듯이 마음도 너무 오래 긴장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얼마나 시간을 쓸지, 이런 것들을 누가 정했습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불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사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느끼듯이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면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진짜로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원인 모를 신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 사람들과 완전히 거리를 둬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참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씨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프 톨스토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특히 그의 후반생입니다.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등지려 하는가?
왜 가진 것을 버리려 하는가? 왜 사람들을 피하려 하는가? 주변에서는 그가 늙어서 성격이 괴팍해진 거라고,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 본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두고 고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양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냉혹함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거리두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톨스토이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작가로서, 귀족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레프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나이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이 편안할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어디까지 거리를 둬야 내 양심이 편할까?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질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82세의 나이에 추운 겨울에 기차역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을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비극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선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소속과 독립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타인의 기대와 내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톨스토이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혼란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처럼 집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으며 살아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거리를 두는 사람을 냉정하다고 부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을 외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선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끝없이 양보하던 사람이 어느 날 멈춰서면 그제야 주변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들어주던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합니다. 항상 나와주던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요즘 이상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계속 참고 들어주는 사람을 깊이 존중하는 법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양보하는 사람은 점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오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해를 하나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립이 아닌 자립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혼자 있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당신 자신을 숨겨야 했습니까? 내 생각은 말하지 못하고, 내 감정은 드러내지 못하고, 내 의견은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관계 속에 진짜 당신은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립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냉혹함이 아닌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을 스스로 쓰기 위해 감정의 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되고 약속을 잡으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둘 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냉혹하다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는 관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절이 아닌 주권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왔습니까? 가족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이 기대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조차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대신 정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주권 회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살던 시간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주권을 잃고 살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대와 요구에 길들여진 관계의 패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했고, 선생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했고, 아이가 생기면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하는 동안 그냥 나로 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을,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인데 내 인생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주변을 보면 더욱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들어줄 거야 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불공평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거절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나만 계속 참아야 하는가? 왜 나만 맞춰줘야 하는가? 이 불공평함이 누적되면서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안으로 향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공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반한 관계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끊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을 바꾸려는 순간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이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려 할 때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변화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할지보다는 무엇까지는 나를 위해 거리를 둬도 괜찮을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고, 어떤 관계는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싶고, 어떤 관계는 정리하고 싶다는 것을요.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혼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선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많이 내어주며 살아오셨다는 뜻일 겁니다. 경계를 세우고 싶다는 것은 그동안 경계 없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은 너무 가까이에서 숨 쉴 틈 없이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함부로 판단해서 줄을 긋고 끊어버릴 만큼 가벼운 역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관계들, 그 속에서 겪은 기쁨과 아픔, 희생과 보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셨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하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로 하셨다면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남은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관계 속에서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관계가 있으신가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3개의 칸을 만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칸에는 소중한 관계들을, 두 번째 칸에는 조절이 필요한 관계들을, 세 번째 칸에는 정리를 고민하는 관계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름을 쓰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관계의 성격만 적으셔도 됩니다. 동창, 친척, 이웃, 이런 식으로요. 이 작업을 하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많다는 것을, 또는 생각보다 지키고 싶은 관계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각 관계 옆에 그 관계가 내게 주는 것과 내가 그 관계에 주는 것을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균형이 맞는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끝낼지를요. 그리고 만약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